인터넷 끝판왕에서 모르면 못 받는 통신지원금 80만 원. 설치 당일 즉시 입금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견적만 받아봐도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증정하니 더보기란 고정 댓글 혹은 1866-1009로 전화 주세요. 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제 프리미어리그 빅식스 이번 라운드 리뷰하면서 뭐 전체적인 얘기들 할 거고요. 약간 라디오 형식으로 귀로 들으실 수 있게, 귀로만 들어도 이해가 갈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좀 길게 얘기를 나눠볼 예정입니다. 중간중간에 이제 시청자분들이 해주시는 말, 그런 거에 질문도 답변할 예정이고 그럴 거니까요. 끝까지 보거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약간 또 라디오답게 초반에 좀 오프닝을 해보자면,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또 수능 시험장에 그때 이제 아빠가 태워다 주셔가지고 아빠 차 타고 내려가지고 이제 수능 시험장 들어가는데 그 앞에서 믹스 커피를 나눠줬어요. 그래서 믹스 커피를 딱 들었는데 제가 손이 너무 달달달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손에다가 커피를 살짝 쏟았단 말이죠. 근데 약간 비상이잖아요. 수능 날에 손에 약간 커피에 데웠다. 이거는 약간 축구 선수가 경기 전에 발에 뜨거운 거 쏘는 거랑 비슷하잖아요. 네,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사실 그것 때문에 잘 볼 걸 못 보고 못 볼 걸 잘 보진 않았지만, 네, 그런 기억이 있었고요. 이런 저는 2012년도에 수능을 봤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국영수가 아니라 언어 수리 외국어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뭐 국영수에다가 영어는 또 절대평가라고 하더라고요. 참 세상이 빠르게 빠르게 바뀐다. 이런 걸 또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맘때 항상 우리나라 날씨가 좀 추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일단은 밖에는 안 나갔다 왔어요. 추워가지고. 그래서 날씨는 잘 모르겠는데 춥다고 하더래요. 어쨌든 이번에 수능 보시는 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수능 날 또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수능 성적을 위해서 수능 성적은 예측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괜히 또 저주가 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프리미어 리그도 얘기를 해볼 예정입니다. 일단 아스날이 승점 26점으로 현재 1위고요. 그 아래를 맨시티가 4점 차로 바짝 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첼시가, 그러니까 저는 뭐 아스날, 리버풀, 맨유, 토트넘 이런 팀들은 좀 노이즈가 많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첼시는 그런 생기는 노이즈에 비해서는 되게 조용하게 잘하고 있다. 묵묵하게 승점을 잘 챙기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썬덜랜드가 지금 리그 11경기 치른 상황 속에서도 승점 19점. 정말 엄청난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라가 시즌 초반보다 정말 많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시즌 초반에 돌풍을 보여줬던 뭐 본머스나 크리스탈 팰리스는 이제 9위, 10위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평균으로 회귀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난 경기 아스날이 썬더랜드랑 비기고 시티가 리버풀을 크게 잡으면서 이 1, 2위 간의 순위가 상당히 좁혀졌다는 거. 이게 좀 이번 주에서는 큰 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프리미어 리그 저는 재밌는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3위부터 지금 9위까지 20점, 18점 사이에 다 몰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팀이 거의 한 경기에 따라서 승점이 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 뭐 이런 경향성이 몇 라운드까지 갈진 모르겠지만 뭐 끝까지 간다고 하면 진짜 마지막 한 경기까지 그 챔스 진출에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되게 박진감 넘치는 시즌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약간 썬덜랜드가 지난 시즌 노팅엄 같은 그런 포지션이라고 해야 되나? 강하게 버티고 그 다음에 효율성 위주로 득점하고 끈적하게 그렇게 플레이를 하는 그런 팀이 또 하나가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경기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먼저 지난 맨시티와 리버풀 경기에서 나왔던 그런 얘기들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가장 놀랐던 건 역시나 맨체스터 시티의 놀라운 후방 빌드업 퀄리티입니다. 뭐 그동안 이번 시즌 시티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이번 시즌 시티 경기력 중에서 최고의 경기력이라고 저는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스코어 차이가 나는 경우들도 있었지만 경기력까지 이렇게 가져온 경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시즌 최고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실바 같은 선수가 저는 아주 큰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실바가 침착하게
후방 가담해줬고, 어제도 이제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난 다음에 샤워도 안 한 상태로 이제 다시 시티랑 리버풀 경기를 좀 돌려봤어요. 이제 원래 제가 샤워를 자주 하는데 이제 오늘만 특별히 그렇게 해서 봤거든요. 근데 이제 경기를 다시 보는데 그때 이제 리버풀이 뒤쪽에서 앞쪽으로 압박 조이는 상황에서 베실바가 그 사이사이에 되게 많은 도움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주발이 아닌 발로도 꽤나 깔끔하게 공을 걷어내고, 그 공이 그냥 걷어내는 게 아니라 뭐 홀란드 같은 선수를 타겟팅해서 걷어내는 그런 장면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베실바라는 선수가 저는 계속해서 1인분 정도 그 이상 정도 활약을 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활약하는 거에 비해서는 언급이 좀 덜 된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경기에서는 베실바가 뭐 도쿠, 니코 곤잘레스, 오라엘리 이런 선수에 가려져서 조금 언급이 적었다는 게 아쉬운 것 같아요. 어쨌든 기본기 좋은 선수가 팀에 있다는 건 정말 여러 자리를 소화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후방 빌드업에서 빠져나갈 때 셰르키, 도쿠, 포든 이 세 명의 선수가 후방 지원을 아주 잘 해줬습니다. 셰르키도 그 리그왕에서 게임할 때 보면은 그 셰르키 스페셜 영상 같은 거 보면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빌드업 풀어주고 한 번씩 올라가는 그런 경우들 많거든요. 근데 약간 공격형 미드필더 중에 이런 스타일 선수 꽤 많은 것 같아요. 웨데고르도 좀 많이 아래까지 내려와서 풀어주고 올라갈 때 있고, 시몬스도 그렇게 내려와서 풀어주고 올라갈 때 있고, 셰르키도 그런 느낌으로 했었고, 포든도 이제 내려와가지고 후방 지원을 잘 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기를 다시 보니까 포든이 경합도 되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비적인 거에서도 최대한 시티가 빵꾸가 안 나도록 그렇게 활약을 해줬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도쿠인데, 도쿠는 뭐 제가 지금 이미 영상이나 두 번으로 다뤘어요. 사실 일단은 제가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 도쿠 개인 팬들한테 사과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영상을 이렇게 누군가를 칭찬하면서 올리게 되면은 그 선수들한테 자꾸 제동이 걸리더라고요. 베리발 한창 잘할 때 막 웨스트햄전에서 헤더골 넣고 그럴 때 베리발 영상을 또 단독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또 베리발이 요새는 잘 못 나오고 있고, 뭐 비수마도 그렇게 해서 좀 담갔다고 해야 되나 그런 적이 있고, 엔소도 영상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 좀 부진을 겪었던 시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LOWC님께서 베리발 비수마 지금 은퇴 직전이던데 라고 하시는데, 네, 그건 아니고요. 비수마는 일단 못 본 지 오래되긴 했는데 일단 그렇습니다. 어쨌든 도쿠가 뭐 더 얘기하면 입 아플 정도로 한 경기에서 그냥 축구를 잘해서 경기를 바꾸는 그런 느낌의 선수를 정말 오랜만에 본 것 같습니다. 뭐 아자르랑 가장 많이 비교가 되는 것 같은데요. 이제 도쿠 보고 사람들이 벨기에 아자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벨기에 아자르는 아자르고요. 이제 도쿠는 이제 또 벨기에 도쿠라고 불러야겠죠. 어쨌든 도쿠가 지난 경기도 보면은 진짜 미친 플레이. 그러니까 리버풀이 도쿠를 대응 안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리버풀도 나름 두 명의 선수를 갖다 붙여가지고 게임을 시켰는데, 그냥 그 두 명을 뚫어버리면 사실 뭐 리버풀 입장에서도 거기다가 무한대로 선수를 투자시킬 수 없기 때문에 리버풀은 뭐 할 만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원망할 게 있다면 도쿠가 역대급 고점을 찍은 그런 걸 원망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리버풀의 플랜 A를 완벽하게 제압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 후방 빌드업의 퀄리티로 인해서요. 제가 느꼈던 거는 시티가 빌라한테 잡힐 때 약간 비슷한 그림이 많이 나왔다고 생각해요. 빌라가 뒤쪽에서 짧게 짧게 풀어가다가 한 번에 전환을 해가지고 역습 가는 그런 장면들이 시티 상대로 많이 나왔었는데, 그게 반대가 됐던 경기가 이번 경기였던 것 같아요. 리버풀이 앞쪽에서 선수 많이 갖다 놓고 누르려고 하는데 시티가 계속해서 빠져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리버풀이 어려움을 겪었고, 시티가 이제 예전처럼 후방 빌더 빠져나오고 나서 소유를 하는 팀이 아닌 걸로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런 걸 뚫어 나와도 이제 소유를 하면서 본인들이 원하는 형태를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지공으로 깨려는 그런 듯한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냥 역습 기회 있으면은 빠르게 역습을
가려는 듯한 그런 플랜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상대한테 위협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국어는 역시 강민철이라는 분이 극단적 소유 축구에서 하이브리드로 바뀜이라고 해주셨는데 맞는 말씀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국어 얘기하면서 하이브리드라는 단어를 쓰는 거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뭐 반반 섞였다 요런 표현으로 수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일단은 그런 식으로 리버풀의 플랜 A를 완벽하게 제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에키티케, 비르츠, 살라 이런 선수들은 제가 봤을 때는 압박의 퀄리티가 좀 아쉬웠습니다. 일단은 저는 어쨌든간 소보슬라이 탓을 하고 싶진 않은데 소보슬라이가 기대했던 것보다 날뛰지 못했어요. 이거는 뭐 소보슬라이가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그동안 너무 말이 안 되듯이 뛰었잖아요. 진짜 미친놈처럼 뛰었는데 그래서 이제 인간이니까 좀 지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른 선수들이 그런 높은 압박 강도를 조금 보완을 해줬어야 되는데 또 그게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키티케, 비르츠, 살라 이 선수들이 압박 퀄리티 제대로 못 가져갔고 에키티케는 교체될 때까지 터치가 10번인가 11번밖에 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리버풀은 앞쪽에 있는 공격수가 공을 잡을 기회 자체가 많지 않았고 또 에키티케는 앞쪽에서 공을 잡을 때도 터치가 쫙 붙는 듯한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결국에는 시티가 후방 빌드업을 잘 풀어나오는 그림이 너무나 많이 나왔고 리버풀은 거기서 계속해서 뒤쪽으로 무르다 보니까 체력 빠지고 힘들어지는 상황들이 좀 반복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리버풀한테 좀 아쉬운 부분은 이런 데서 좀 이삭 같은 선수가 있었으면 뭐 공격진의 무게감 같은 부분이라든지 한번 공이 넘어왔을 때 이삭이 공 지켜주면서 전개해주고 이삭이 뉴캐슬 때 그런 거 되게 좋았거든요. 또 공 잡고 역습으로 한 번에 전환시키는 속도 이런 것도 엄청나게 빠른 선수였는데 이삭이 벤치에만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리버풀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버블님께서 풀백 활용해서 윙어랑 계속 자리 바꾸는 것도 큰 영향 끼친 듯요. 풀백 윙어들 폼도 좋았고.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도쿠를 비롯해서 그날 이제 시티가 사이드 공략을 좀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티는 그런 것들이 확실히 되게 유기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풀백들이 안으로 들어갈 때 윙어가 사이드에서 받고 또 윙어가 안쪽에서 받을 때는 풀백들이 뒤를 보호해주고 뭐 요런 유기적인 움직임들이 좋았고 그 펩이 감독할 때는 선수들이 너는 윙어야, 너는 풀백이야 이런 느낌보다는 너는 몇 번 구역에 들어가 있어. 너는 몇 번 위치에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위치에 따라서 선수들이 배치되는 듯한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포지션이 아니라. 사실 위치가 영어로 포지션이긴 한데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구역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네요. 그러니까 구역별로 선수들이 저 구역이 비었네? 그러면 저기로 들어가고 뭐 그런 듯한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을 확실히 받았던 게 지난 경기였고 그러면 이제 이런 축구 보면은 무슨 얘기 나오냐? 진짜 축구 잘하네 시티가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구역은 영어로 뭔가요? 아까 국어는 역시 강민철 님한테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닉네임과 다르게 영어를 잘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구역이 영어로 나인 스테이션이다. 네, 나가시고요. 이게 라디오 프로그램인데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깜짝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네, 자제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시티가 그런 식으로 좋은 후방 빌드업 퀄리티를 가져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과르디올라가 진짜 선수를 잘 살리는 것 같아요. 오라엘리, 마테우스. 사실 시티에서 비중이 높았던 자원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선수들을 계속해서 갖다 쓰고 성장시키면서 쓸모에 먹게 아주 잘 개조시켰고, 저는 대부분 잘 나가는 팀들이 좋은 풀백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시티는 지난 시즌 가장 고민 중에 하나였던 게 풀백이었고 특히나 이제 라이트백 쪽에 고민이 좀 많았었죠. 그래서 뭐 라이트백 얘기하면서 정말 여러 선수들 리스트업 하기도 했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결국에는 기존에 있던 선수로 대체가 됐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후사노프가 만약에 복귀를 한다고 하면
둘의 출전 시간을 어떻게 가져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마테우스 누네스가 이제 뭐 리버풀 정도의 팀과 게임할 때도 수비적인 리스크가 많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의 유틸성을 생각해 본다면 굳이 주전에서 제외할 이유가 안 보인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이런 거 봤을 때는 시티가 또 사이드백이 많이 안정적으로 변했고, 저는 사실 시티가 이번 시즌 초반에 뭐 역시나 옛날만큼 강하지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올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계속 마테우스 누네스에게 시간을 부여하면서 출전시키는 건 저는 결코 쉬운 일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펩도 당장 성적을 계속 챙겨야 가는 과정에서 이 선수가 100% 믿음이 없는데도 계속 출전 시간을 주는 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감독 입장에서도 도전이거든요. 근데 마테우스 누네스가 그 기대에 응해서 점점 보여주고 있고, 뭐 어시스트 능력이나, 저는 기본적으로 마테우스 누네스는 미드필더에 있을 때 육각형의 선수라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육각형의 크기가 크냐 작냐의 문제였지, 저는 기본적으로 두루두루 좀 잘하는 선수라고 느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그 육각형의 크기가 좀 커진 것 같습니다. 필립스는 어떻게 못 살릴까요? 필립스는 제 생각에는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이미 펩이 안 쓴 지 오래됐고, 뭐 임대로 가는 팀에서 두각을 그래도 보여줘야 시티 스쿼드에 낄까 말까인데 그렇지도 못하고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니코 곤잘레스가 떡상하고 있기 때문에 시티 입장에서는 굳이?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산말리어라는 분께서 이제 펩은 전술적인 역량이 부각됐는데 보면 볼수록 선수를 보는 눈이나 개조 능력이 돋보이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제 누네스나 오라일리를 단기간에 완벽하게 개조시킨 것도 그렇고 6번의 빈자리를 6번 자원이 아닌 8번으로 뛰던 니코에게 6번으로서의 포텐셜을 보고 애초에 6번으로 개조시킬 목적으로 영입하고 실제로 개조 성공한 것만 봐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되게 공감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니코 곤잘레스라는 선수가 원래 이제 6번 자리에 뛰던 선수는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포르투에서도 조금 더 앞쪽에서 뛰던 선수로 알고 있는데 6번에 계속 뛰게 만들면서 적응을 잘 시켰던 것 같고, 저는 이럴 때 약간 뭔가 축구 선수의 인생이 달라지는 경우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드리가 부상당한 건 팀적으로 되게 아쉬운 부분일 수 있죠. 가뜩이나 발롱도르를 땄던 선수니까. 근데 이렇게 로드리의 부상으로 인해서 또 다른 선수가 기회를 받게 되고 이 선수가 만약에 또 잘하게 되면 팀적으로는 건강한 경쟁 관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가능성이, 로드리가 만약에 풀핏으로 복귀를 하게 되면 니코 곤잘레스와의 공존 가능성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도 저는 한번 또 기대가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뭐 니코 곤잘레스가 살짝 앞쪽에서 뛰면서 플레이를 할 건지. 근데 일단 모르겠습니다. 로드리가 십자인대 복귀하고 나서 제대로 많이 뛰는 걸 못 봤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로드리가 풀핏일 때 진짜 잘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무결점 선수 같은 느낌이 있는데, 저는 이제 니코 곤잘레스의 그 플레이 스타일이 로드리랑 좀 유사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로드리도 몸에 사이즈가 있다 보니까 뭐 엄청 스피디한 느낌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리듬을, 뭔가 경기 전체 리듬을 자기의 템포로 바꾸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좀 천천히 갈 건데 오케이, 너네들도 요 정도 템포로 가, 뭐 이런 것들을 조율이나 패스로 조정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 니코 곤잘레스도 뭔가 그런 C가 보이는 느낌이 있고, 또 로드리가 공 잡고 방향 정하면서 이렇게 돌아서는 그런 능력들이 좋았는데, 니코 곤잘레스도 최근에 들어서 그런 능력들이 되게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느꼈던 건 이제 로드리는 그 속에서도 템포가 빨라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의 템포로 조절하지만 로드리는 그 패스랑 그런 판단 자체가 되게 빨라가지고, 그러니까 눈으로 보기에는 몸 자체가 엄청 빠른 건 아닌데 거기서 뭔가 알 수 없는 템포가 빠른 그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니코 곤잘레스가 로드리의 후계자가 된다고 하면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많이 들은 얘기는 로드리가 그 코칭을 많이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니코 곤잘레스한테. 저는 그래서 로드리를 좋아합니다. 제가
이스타TV 나가서 제 인생 베스트 11 뽑았는데 투볼란치를 캉테랑 로드리로 뽑았거든요. 근데 이제 로드리가 참 뭐라 그럴까 대인배 같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런 면에서 저는 내 경쟁자가 그렇게 막 성장하고 있을 때 그렇게 알려주는 게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로드리는 그래도 자기보다 어린 선수가 뭐 배우려고 하면 그런 거 알려주는 거 보면은 참 멋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선수 살리는 얘기 하다가 로드리까지 왔는데 뭐 오라일리, 마테우스 누네스, 니코 곤잘레스 이런 선수들이 펩 아래서 잘 살아나고 있다. 과거에는 칸셀루, 스톤스 이런 펩의 애착 인형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선수들이 또 생각이 나네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제 경기에서 제가 좀 눈여겨봤던 장면이 바로 이런 장면들이에요. 리버풀이 앞쪽에다 선수를 많이 갖다 놓죠. 근데 전성기 리버풀만큼 그 압박 선수 붙어 있는 게 그렇게 짜임새 있게 붙어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난 경기에서 레알 마드리드전과 경기력이 저는 좀 많이 달랐다고 생각을 하는데 레알 마드리드전은 그 뭐라 그래야 되지? 그래도 선수들이 1대1 압박 원칙을 잘 지키면서 붙은 느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경기에서는 시티가 또 워낙 한두 명 붙여놓고 잘 빠져나가기도 했고 그리고 리버풀 선수들 자체 압박 퀄리티도 최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레알 마드리드전에 비해서는 에너제틱하지 않네 라고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도쿠한테 표시를 해놨는데 다른 선수들은 패스를 한다면 도쿠는 또 저기서 드리블을 한 번 하면서 거의 두세 명을 자기한테 붙여놓고 패스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러다 보니까 뭔가 리버풀이 앞쪽에 한 명씩 맨투맨 하는 게 또 힘들어지는 거죠. 드리블 하는 선수가 섞여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과 같은 장면이 지난 경기에서는 가장 상징적인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버블님이 이번 경기에서는 리버풀이 특공대 느낌이 없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특공대 느낌이 없었던 거는 저는 시티 선수들이 조금 더 책임감 있게 수비 가담을 잘 해줬다고 생각해요. 니코 곤잘레스가 일단은 로드리처럼 1차 억제를 잘 해주기도 했고 여기서는 저는 좀 포든과 베실바 언급 좀 많이 하고 싶더라고요. 그 두 명이 가운데서 수비 가담을 또 되게 열심히 해주더라고요. 헌신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 역시 또 작지만 큰 변화를 만들었던 포인트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티 얘기 많이 했으니까 리버풀 얘기 한번 해볼게요. 리버풀은 14개월 만에 리그 1부 리그 경기에서 무득점 패배를 했대요. 이게 정말 오래된 기록인 것 같아요. 그래서 리버풀이 거의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뭐 지더라도 득점은 하면서 지고 이랬었는데 이번에는 득점 없이 패배를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리버풀이 확실히 잘했던 게 좀 체감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알 마드리드전과는 확실히 압박 에너지가 좀 많이 달라졌다고 느끼고 지금 리버풀이 이제 문제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승점과 별개로 실점이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지금 리그 17실점이고 15위 풀럼보다 많은 상태입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제 지난 시즌, 지지난 시즌 뭐 이렇게 리그 순위표를 한번 다시 보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우승한 팀들의 실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쨌든 축구라는 게 상대보다 득점이 많으면 이기는 스포츠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우승하는 팀은 저 실점의 볼륨 자체가 좀 적은 거죠. 근데 리버풀이 이번 시즌은 실점이 조금 더 많아지면서 초반에 페이스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리버풀이 현재 18승점인데요. 홈에서 12승점, 원정에서 6승점 만들고 있으면서 원정에서 또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최근에 리버풀이 안필드에서도 압도적이다 이런 느낌까지는 잘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의 안필드 같은 느낌이 최근에는 잘 들지 않는데 거기다가 원정에서 승점을 이렇게 챙기지 못하고 있으니까 상대팀 입장에서는 리버풀 상대로 이제는 할만하지 않을까? 뭐 요런 느낌이 들 정도로 최근에 리버풀은 좀 약한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키퍼가 알리송이 아닌 것도 리버풀한테 타격이 많이 있을까요? 라고 고양이 집사님께서 문의를 주셨는데 저는 분명히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마마르다슈빌리 물론 좋은 평가를 받는 골키퍼이지만 알리송이 부상으로 나가고 나서 마마르가 뛰었던 경기 중에 와 마마르 개쩌네
마마르 때문에 질 거 비겼어, 뭐 비길 거 이겼어, 이런 얘기가 나왔던 적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물론 이제 마마르다슈빌리가 실점하는 상황 자체가 어쩔 수 없는 실점이 많긴 하죠. 그럼에도 우리가 이제 좋은 골키퍼를 찾는 이유는 어쩔 수 없는 것도 가끔가다 한 번씩은 막아줘라, 요런 걸 기대하면서 이제 연봉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마르가 못했다기보다는 알리송이 그립다 정도로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마르다슈빌리 PK를 막았긴 했죠. 그 부분은 물론 잘 했습니다만, 이제 마마르다슈빌리가 그동안 보여줬던 그런 경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뭐 1인분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상태님께서 이제 지금 리버풀은 뭔가 클롭의 향수, 슬롯의 변화점, 그 중간에서 애매한 팀을 보는 느낌이에요. 성장통 과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이제 저 부분에 대해서 이전에도 언급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리버풀이 팀 컬러가 과도기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즌은 약간 클롭 맛 슬롯이었다면 이제 이번 시즌은 뭔가 새로운 선수들 영입하면서 그런 얘기 많았잖아요. 붉은 제국의 시작이다, 막 이런 얘기 많았었는데, 그런 새로운 선수들로 일단은 교통정리가 안 되는 게 좀 문제고요. 거기서 경기력도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영입했던 멤버들로 보면은 비르츠가 찔러주고 살라가 오른쪽에서 잡아서 또 반대쪽에 있는 학포나 이삭 같은 선수한테 찔러가지고 마무리하고, 그 선수들이 특공대 역습처럼 쫙 달려가고, 뭐 이런 것들을 기대했었는데 그런 것들은 잘 나오지 않았고, 그런 상황에서는 소보슬라이가 오히려 가장 돋보이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파머 웹함님께서 돈을 많이 쓰는 게 오히려 성적이 안 나오는 원인이 됐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네요. 이게 이제 영입이라는 것도 진짜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사실 영입하는 부서 내지는 그런 선수를 데려오는 사람들도 당연히 다 데이터를 분석하기도 하고,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연구를 통해서 이제 영입 대상을 정하는 거겠죠. 하지만 그걸로 알 수 없다는 게 또 축구의 재밌는 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싼 선수를 데려온 만큼 그 선수가 값어치를 뽑아내주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일이 저는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축구에서. 그러니까 선수를 비싸게 주고 데려왔는데 그 값을 하는 선수의 비율이 그렇지 않은 선수보다 훨씬 더 적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입으로 성공하는 게 정말 쉽지 않은 부분이다 느꼈고, 영입할 때는 조합과 그런 것도 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걸 느꼈습니다. 뭐 케르케즈 프림퐁도 둘 다 주전으로 생각하고 데려온 것 같은데, 케르케즈 프림퐁을 둘 다 주전으로 썼을 때, 같은 경기에 동시에 선발시켰을 때 수비적인 밸런스를 챙길 수 있는 조합인지 또 고려가 됐었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에키티케를 데려왔는데 이삭을 또 데려온다는 거, 그러면 에키티케는 이삭의 서브로 남을 것인가? 근데 그렇다기에는 에키티케가 상당히 비싼 가격으로 왔는데 이런 거에 대한 교통정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만약에 리버풀이 에키티케나 이삭 둘 중에 한 명을 사고 그 돈으로 왼쪽 윙어 뛰어난 선수를 샀으면 어땠을까? 뭐 이런 생각들까지 들게 되는 그런 요즘인 것 같아요. 에키티케랑 이삭이 공존할 수 있을지도 물론 이제 시간이 좀 지나봐야 알 수 있겠지만, 만약에 둘이 공존한다고 하면 베스트긴 하겠고요. 그럼에도 둘이 공존한다고 하면 그 두 명의 서브는 또 누가 할 것이며, 뭐 요런 거에 대한 고민도 있을 수 있고, 둘이 공존을 해서 뛸 수 있을지도 지금 시간이 필요하니까 리버풀이 되게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어쨌든 리버풀은 당장의 성적 반등이 조금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각포하고 케르케즈 이 두 명도 제가 봤을 때는 둘이 동시에 나왔던 경기가 꽤 많았거든요. 근데 그 두 명이 공격적으로 뭔가 조합해서 득점을 만들었던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선수가 주전으로 갈 거라면 그 두 선수의 호흡이 계속해서 살아나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생각보다 그런 것들이 안 된다는 게 또 리버풀 입장에서는 답답한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슬롯이 이제 경기 이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중앙에서 두 선수가 부족했다. 그리고 시티 선수들이 우리 선수들보다 볼을 더 잘 다루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이 뛰었어야 했다.
그런데 우리 선수들은 늦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지난 경기에서는 그냥 시티 선수들이 훨씬 더 리버풀 선수들보다 볼을 더 잘 다뤘고 거기서 리버풀은 그만큼 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슬롯이 문제점은 잘 인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슬롯 혼자서 해결하기에는 저는 문제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한 포지션만 해결해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지금 리버풀의 사이드백 상황이라면 케르케즈, 프림퐁을 윙백으로 놓고 백스리를 쓰면서 뭐 에키 이삭 투톱까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뭐 그런 느낌으로 한번 실험을 해볼 수도 있다 생각하거든요. 이론상으로는. 근데 문제는 리버풀이 그걸 시도할 센터백이 없습니다. 뭐 백스리로 가려고 한다면 최소 5명, 뭐 많으면은 6, 7명 정도까지 되는데 그런 걸 지금 시도해볼 여력조차 안 남아있다는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의 사비 알론소 감독이 추아메니를 살짝 내리면서 변형 백스리 만들고 나서 그렇게 플레이할 때가 좀 있었잖아요. 클럽 월드컵 기간에. 그래서 리버풀도 흐라벤베르 센터백 경험이 있으니까 뭐 그렇게 변형으로 생각해 보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이 그냥 이론상으로는 듭니다. 그럼 이제 또 살라가 애매해지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리버풀은 생각할 것들이 상당히 많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이제 맨유 토트넘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슈코가 부상을 당했는데 지금 부상 정도가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무릎 쪽이라서 부상의 정도가 상당히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대부분 이제 무릎 부상이면은 가벼운 부상으로 보기에는 어렵다 보니까 세슈코가 이렇게 부상 당하고 장기 부상 내지는 좀 긴 부상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맨유 팬분들 입장에서는 이 결과가 되게 중요해질 것 같고 지르크지한테 이제는 또 시간이 주어질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아, 세슈코 12월에는 온다 라고 어떤 분들이 의견을 주셨는데 12월에 오면은 다행일 것 같고요. 저는 맨유 전술에서 그래도 세슈코가 지난 경기에서는 조금 부진하는 모습이 있었지만 어쨌든 저런 키 큰 타겟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세슈코는 맨유한테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지금 어쨌든 간 쿠냐라는 선수가 살아있기 때문에 쿠냐를 톱에 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글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는 쿠냐를 톱에 쓰기보단 왼쪽 공격형 미드필더에 쓸 때 가장 쿠냐도 잘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쿠냐 움베모 좌우에 내비두고 가운데 쪽에 지르크지 넣고 그 다음에 저는 맨유가 이제 이선 중에 마운트를 쓰면서 마운트를 좀 아래쪽에 내려오게 하면서 중원 싸움을 또 빡세게 가져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뭐 그런 방향도 있겠지만 저는 맨유가 제일 좋았을 때가 브라이튼전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브라이튼전에서 봤을 때는 그냥 롱볼 때리고 거기서 세컨볼 싸움한 다음에 정신없고 상대가 수비에 자리 잡지 않은 상태에서 빠르게 카운터 치는 게 맨유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또 지르크지를 한번 테스트 해보는 것도 궁금하긴 합니다. 이 맨유가 이게 장점이자 단점인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 경기를 치르다 보니까 주전 선수들은 계속 뛰면서 경기 감각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데 못 뛰는 선수들은 계속 못 뛸 수밖에 없어가지고 이 서브와 1군의 차이가 조금 많이 나는 그런 상황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쿠냐를 자유롭게 두면서 하지만 조금 왼쪽에 두는 그런 것들이 좋을 것 같고 맨유의 피니셔 역할은 이제 은베모가 좀 맡아서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앙 미드필더 이슈가 있는데 사실 카세미로가 그래도 안 좋았을 때보다는 잘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풀타임은 저는 어렵다고 느껴져요. 카세미로 아무래도 나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상태인데 사실 뭐 우가르테나 마이누 이 두 명의 폼이 올라올 시간이 없다고 최근에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경기를 뛰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우가르테 같은 선수는 계속 안 뛰다 보니까 기량이 안 올라오고 있는 게 맨유 팬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우가르테는 근데 영입할 때는 그래도 꽤 기대치 데리고 왔던 자원이고 적은 돈으로 데리고 온 선수는 아니라서 뭔가 부담을 덜어주는 그런 스타일의 미드필더가 될 수 있을지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 공 차는 능력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맨유도 이제 박싱데이 때는 3, 4일에 한 번씩 게임 뛰기 때문에 그때 이제 우가르테, 마이누 이런 서브 미드필더들이 잘해줄 수 있을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12월에 와튼이나 엘리엇 앤더슨 영입하면 됨이라고 디키타님 말씀해 주셨는데 뭐 영입할 수 있으면은 두 명이 최고의 선택지 중에 하나가 될 것 같긴 해요. 프로필 상으로도 맨유 중앙 미드필더에 잘 맞을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두 명이 팀에서 매우 핵심이라는 거죠. 그리고 시즌 중이기 때문에 이적이 성사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노팅엄에서도 지금 엘리엇이 거의 제일 잘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엘리엇을 판다고 하면 또 생존의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쉽지 않을 것 같고 글쎄요 맨유는 이번 경기 사실 뭐 아모림이 은베모를 왼쪽으로 돌리면서 토트넘의 뭐 반더벤이나 스펜스 같은 선수와의 대결을 피하려고 그렇게 놓았던 것 같은데 맨유 전체적으로 공격하는 기회가 좀 많지 않았어가지고 생각은 어떻게 잘 가져왔으나 그런 것들로 큰 변화는 주지 못했다 라고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맨유는 일주일에 한 번 뛰는데 왜 이렇게 에너지가 없어 보이는지 그런 고민들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트넘 얘기 또 해보면 토트넘은 무아니가 맥과이어의 턱 충돌로 턱 부상을 당했대요. 토트넘은 뭐 공격진이 남아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턱이 골절될 수 있다고 하는데 턱 골절되면 최소 4주에서 8주 정도 예상된다고 합니다. 저게 이제 최소라는 게 포인트가 되겠죠. 그 다음 챔스 규정상 등록 선수 부상이 60일 이상 지속되면 이 등록한 선수를 교체할 수 있대요. 토트넘이 그 팀그가 없어서 챔스에 22명밖에 데려가지 못했거든요. 그러면서 테리 챔스 명단에서 제외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을 했었는데 만약에 무한이가 이 기간 동안 쉰다면 테리 대신 뛸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공격진이 참 잘 안 풀리고 있는 것 같고요. 정상적인 공격 플랜 가동이 진짜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이 선수들로 엄청나게 혁신적인 공격 방법을 만들어내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나마 이제 이번 경기에서 희망적인 부분은 오도베르가 조금 올라왔다는 거. 그래서 오도베르를 통해서 1대1 돌파가 되는 자원을 왼쪽에서 찾았다는 거.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토트넘 입장에서는 솔랑키 복귀를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 그나마 이제 텔이 지난 경기에서 뭐 거의 득점이 아닌 걸 득점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텔이 또 주전으로 나왔을 때 선발로 나왔을 때는 어떤 활약을 보여줄 수 있을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존슨의 부진이 생각보다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사실 존슨을 그렇게까지 기대했던 자원은 아니지만 존슨이 경기 영향력은 없어도 골은 잘 넣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존슨은 사실 지난 시즌보다 골 빼고도 더 못해요. 제가 못한다는 표현을 쓰는 선수가 많지 않은데 존슨은 좀 심각할 정도로 기량이 좋지 않고요. 너무 플레이가 단순합니다. 앞으로 가다가 오른발 쪽으로 친 다음에 크로스, 막히기, 아쉬워하기 뭐 이런 느낌의 플레이가 좀 많습니다. 그리고 공간이 주어지지 않으면 생각보다 득점하는 게 매우 어렵죠. 문권민 님이 지난 시즌도 사실 세탁골 많지 않았나 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세탁골이 어쨌든 많았다는 게 또 중요 포인트잖아요. 근데 지금 존슨은 그 세탁기를 돌릴 전기가 없어요. 그 세탁기가 제 기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골이라도 넣으면 그래도 너는 골 넣으니까 골로써 대답하면 돼.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지금 골도 득점을 못하고 있다 보니까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저번 시즌처럼 왼쪽에서 크로스가 많이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 저번 시즌 사실 손흥민이랑 메디슨이 만들어주고 주워 먹은 건데 지금 만들어준 선수가 없음이라고 AAAA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어느 정도 공감합니다. 그리고 이제 현지 측에서 프랭크하고 누누를 비교하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비교 의견에 공통점 같은 것들을 누가 적어줬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두 감독 모두 소규모 클럽을 승격시킨 경험이 있다. 울브즈, 브렌트포드에서. 누누가 울브즈 그렇게 했었고 프랭크가 브렌트포드 했었고 또 두 감독이 좀 비슷한 부분이 이제 울브즈는 포르투갈 커넥션이 좀 많았고요. 브렌트포드는 덴마크 커넥션이 좀 많습니다. 어쨌든
그런 게 좀 있고 이제 이전보다는 더 높은 기대치 아래서 싸워야 하는 상황. 그러니까 울브즈에서 토트넘으로 둘 다 감독을 옮겼었는데 당연히 울브즈 브렌트포드보다는 기대치가 많은 팀이 토트넘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또 얘기를 현지 측에서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결정적인 차이가 프랭크는 토트넘의 첫 선택이었다. 그러니까 포스텍 잘리고 나서 다른 감독 얘기 없이 프랭크를 선임한 거고 누누는 그때 플릭도 건드려보고 포치 복귀도 생각해보고 콘테, 폰세카, 가투소 다 실패한 다음에 영입한 게 누누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토트넘이 간절하게 원하던 감독은 아니었다. 그런 것들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누누는 전성기 손흥민과 케인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 부분도 얘기를 하고 반면에 지금 토트넘은 공격진이 이렇다 할 에이스가 뭐 거의 쿠두스 정도 빼고는 없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확실히 두 감독은 다르다고 느껴져요. 네. 프랭크는 마냥 수비적인 감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수비적이라기보단 실리적인 느낌이고 누누는 노팅엄에서도 보셨듯이 점유율은 상관없이 극한의 수비적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역습 한 방 짜내기를 노리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다르긴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스날 얘기를 이제 해볼게요. 아스날은 썬더랜드한테 비기면서 제동이 걸리긴 했어요. 근데 이제 현지 측에서 나오는 얘기가 이번 시즌 아스날 최고의 경기력 중에 하나가 아스날의 썬더랜드 후반전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날 라이브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반전은 좀 많이 답답했거든요. 아스날이. 근데 이제 후반전은 멤버도 하나도 안 바꾸고 그대로 들어왔는데 경기력이 정말 좋았습니다. 특히나 트로사르가 패스 마스터 같은 느낌이었어요. 어, 트로사르도 웨데고르랑 머리 색깔이 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저거 잘못 보면 웨데고르 아니야? 싶을 정도로 패스를 되게 왼쪽에서 치명적인 패스를 많이 뿌렸고요. 뭐 여러 가지 공격 방법들, 풀백이 그러니까 팀버가 왼쪽까지 온다든지 수비맨디가 공격 가담도 한다든지 막 이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경기력적인 측면에서는 희망적이긴 했다. 그리고 아스날이 이제 그 경기에서는 100분이 넘는 시간 동안 교체 딱 한 명 했어요. 모스케라. 에제를 모스케라로 바꿨는데 뭐 그만큼 저는 아스날이 지금 교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격 쪽에 제다 줄부상이고 이제 아누스라고 엄청나게 어린 선수를 또 데려오는 그런 상황까지 나왔거든요. 아스날이. 그래서 뭐 지금 그런 선수가 벤치에 앉을 만큼 공격수가 없고 그래서 교체를 하는 것도 마땅치 않은데 있는 자원으로 경기력 바꿨다는 거는 충분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아스날이 10월에서 11월까지 8경기 연속 무실점이래요. 이게 구단 최고 기록과 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확실히 우승권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수비 실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날 경기에서 트로사르와 사카가 득점을 했는데 아스날 소속으로 20골 이상 넣은 선수 중에서 경기 흐름을 바꾼 리그 골 거기서 트로사르가 전체 골 중에 66.6% 그러니까 3분의 2 그러니까 트로사르의 아스날 소속 골 중에 3분의 2는 경기 흐름을 바꾼 골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트로사르라는 선수가 그동안은 교체로 투입돼가지고 그런 득점 많이 했잖아요. 어쨌든 트로사르가 지금 아스날에 있으면서 빛과 소금 같은 존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화를 주는 선수 3위가 사카고요. 사카도 트로사르만큼은 아니지만 순도가 높은 그런 득점을 한 거죠. 팀에게 엄청난 득점을. 그래서 아스날도 어쨌든 희망이 보였던 경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아스날한테는 아주 적절한 국가대표 휴식기. 그러니까 지금 A매치라서 딱 쉬는 게 하베르츠, 웨데보르, 마두에케, 마르티넬리, 요케레스, 제주스가 없는 상황에서 이 선수들의 공백을 최대한 줄일 수 있고 또 하베르츠, 웨데보르는 11월에 복귀한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아스날 입장에서는 아주 황금 같은 A매치 기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그 기존의 공격진들이 저는 잘 해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백기 동안에 빈자리 잘 채워줬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또 마침 트로사르, 사카, 메리노가
그래도 골 감각이나 이런 것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플러스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아스날의 일정이 좀 힘들긴 해요. 토트넘, 바이언, 첼시 이렇게 있는데 일정이 힘들긴 하지만 보강된 선수들과 함께라면 좀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가장 첫 번째 경기 토트넘과의 경기가 매우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토트넘도 지금 더 이상 승점을 놓치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런던 더비에 사활을 걸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돌아와서의 아스날도 상당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과연 이렇게 좋은 시즌에 이제 하베르츠라는 선수가 돌아왔을 때 어떤 영향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이 많이 기대가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첼시 얘기입니다. 첼시 귀스토가 드디어 첫 골을 넣었습니다. 귀스토가 울버햄튼전에 선제골을 넣었는데 그게 첫 골이래요. 귀스토 첼시 커리어에 있어서 그때까지 98경기인가 출전했는데 거의 100경기 넘을 뻔했습니다. 어쨌든 귀스토 입장에서는 기분 좋은 본인의 마수골이 골이 되었고요. 앞으로 통산 첫 골인가요? 엄청나네요. 진짜 인생에서 가장 기쁜 순간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귀스토라는 선수의 뭔가 플레이하는 거나 이미지를 보면 골이 있었을 것 같은데 없었다는 게 좀 의외긴 하네요. LOWC님, 나랑 한 골 차이네. 네, 저랑도 한 골 차이입니다. 귀스토 선수. 조금 더 분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레스카가 보면은 라이트백을 선수 성향에 따라서 좀 디테일하게 잘 쓰는 것 같습니다. 리스 제임스는 부상이 잦다 보니까 스프린트를 그나마 경기 중에 줄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출전시키는 것 같고, 이제 그 자리를 뭐 인버티드 풀백이라든지 아니면 백스리, 변형 백스리가 될 때 스토퍼로 사용한다든지 내지는 아예 수비형 미드필더로 출전시키면서 제임스를 잘 관리해주고 있습니다. 뭐 마레스카에 대한 평가가 좀 갈리기는 하지만 저는 마레스카가 부상 관리 측면에서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제임스도 어쨌든 간 계속해서 쓰고 있고 페드로 네투도 사실 울버햄튼에서 부상 많았거든요. 근데 네투도 잘 쓰고 있고 라비아 같은 경우엔 정말 어쩔 수 없는 선수인 것 같아요. 라비아는 진짜 뭐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해도 쉽지 않은 그런 선수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기스토는 또 제임스보다는 부상이 적은 유형이기 때문에 윙백급으로 높게 올리는 클럽 월드컵 결승전 버전 같이 그렇게 쓸 때도 있고 투볼란치 중에 한 자리에 쓸 때도 있고 또 풀백에 전형적으로 쓸 때도 있고 그렇게 귀스토를 또 쓰면서 좀 풀백을 디테일하게 잘 쓰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쿠쿠레야, 귀스토가 둘 다 동시에 나왔을 때는 왼쪽에서는 쿠쿠레아가 박스 침투, 오른쪽에서는 귀스토가 박스 침투가 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도 활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느꼈던 건 첼시가 크로스 올라오는 상황에서 박스 안에 들어와 있는 선수들이 간격을 되게 기가 막히게 잘 맞춰놨어요. 그래서 간격 잘 맞추면서 어디에 공이 떨어지더라도 득점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높여놓는 그런 플레이가 울버햄튼전에서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파머의 복귀는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파머가 없는 상황에서도 그래도 이 정도 퍼포먼스 낸다는 게 쉽지 않은데 첼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가르나초의 비상입니다. 그 비상이 이머전시가 아니고요. 날아오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르나초는 사실 피니셔 역할만 맡기지 않으면 저는 정말 괜찮은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린 나이부터 프리미어리그 경험이 엄청 많았기 때문에 뭐 첼시에 와서도 적응하는데 큰 시간이 걸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냥 가르나초는 1대1 돌파시키고 오프 더블 움직임 자주 가져가고 그런 것들로 상대 수비 분산시키고 그 다음에 컷백 자주 시키고 뭐 이런 역할로 한정해서 시킨다고 하면 그런 거에 대한 기대치는 충분히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가르나초 그런 의미에서 되게 좋고 VDV님께서 나이가 너무 사기임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맞는 것 같습니다. 가르나초 04년생이고 이제 엄청 어린 나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도 해줄 게 정말 많은 나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기튼스와 차이가 나는 게 더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튼스가 생각보다 더 아쉽다 보니까 가르나초가 요렇게만 해줘도 첼시에게 되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뭐 네투, 이스테방, 가르나초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돌렸으면 일정 퀄리티 이상은
챙겨줄 수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저는 가르나초와 기튼스를 보면서 느끼는 생각이 프리미어 리그에는 PL 검증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프리미어 리그 검증된 윙어와 그렇지 않은 윙어의 차이가 좀 많이 크지 않나. 뭐 윙어뿐만 아니라 어떤 선수든. 그래서 리그 내에서 사오는 게 가격이 좀 비싸다라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튼스는 뭐 이제 와서 얘기하지만 도르트문트 팬분들 중에서도 우리 팀에 있을 때도 그 정도 급인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으셨대요. 그래서 기튼스는 말 그대로 한번 투자해보는 매물인 것 같아요. 물론 그런 매물치고는 가격이 적은 편은 아닌데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엔소가 이제 부상으로 국가대표는 안 가기로 했대요. 무릎 쪽의 부상이 조금 얘기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2주간 휴식을 취하기로 결정했고 지금 이제 라비아도 없고 엔소가 뭐 2주간 휴식 취하면서 뭐 A매치 끝나고 바로 다음 경기 뛰는 게 아니니까 그런 것까지 생각했을 때는 뭐 금방은 오겠다만 당장 경기에서는 또 엔소가 바로 못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때는 산투스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안드레이 산투스라는 선수가 사실은 리그왕 때만큼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물론 리그의 수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리그왕에서 장점이라고 얘기했던 그런 박스 타격 능력 이런 것들이 최근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서 골 결정력이 조금 아쉬운 그런 상황도 있었던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빨리 보완해서 나오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토스가 이런 상황에서 좀 본인의 입지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첼시가 벌써 승점 잘 누적하면서 3위가 됐고요. 가장 강한 팰리스를 초반에 만난 게 조금은 뼈 아플 것 같습니다. 최근에 10경기에서 7승 1무 2패 엄청난 성과를 만들었고요. 이 정도면 상당히 잘 누적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첼시는 제가 봤을 때는 파머 돌아오면은 또 탄력을 쫙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중요한 건 지금 제임스, 카이세도, 쿠쿠레야가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제 셋 중에 한 명이라도 뭔가 부상을 당하면 많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세 선수의 부상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카이세도 같은 선수요. 모든 팀이 그러겠지만 진짜 핵심 선수가 남아있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